우리 작전의 주 목적은 3780년으로 가는 거였어요. 이 여성의 말에 따르면 그녀가 3780년대에 다녀왔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주장하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 비밀 장소에서 인터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녀는 미래에서 실제 장비를 가져왔다고 주장하는데요. 시청 후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클라라입니다. 이 일이 제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제 국적은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2000년도에 있었던 일에 대해 말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군 복무 중이었고 저의 유일한 목표는 제 경력을 쌓는 거였습니다. 제 이야기는 시간 여행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이건 공상처럼 생각되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장담하건대 이미 오늘날 군사 수색에 사용되는 기술이고요. 아마도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을 깨닫기는 힘들겠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간을 높이, 길이 또는 깊이와 같은 측정치라고 생각해 보세요. 매우 간단하거든요. 상황을 만들어 보죠. 당신은 2m의 깊이의 바다에서 수영을 하고 있어요.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고요. 여러분이 적절한 장비와 지식이 있다면 가능한 것처럼 시간 여행 또한 같습니다. 간단합니다. 시간 여행에 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인터넷 검색의 비행기 작동 방식은 시간을 벗어나는 것보다 더 복잡한 것 같아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미래의 시간 여행을 했다는 겁니다. 어려운 것은 과거 여행이에요. 제 지식은 시간 여행에 관해서는 매우 방대합니다. 과거로의 여행은 훨씬 더 어렵죠. 심지어 불가능해요. 우리 부대는 그 임무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도와 엄청난 돈이 들었어요. 미래의 여행에 또한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여행했던 최대 시간이 2000년이었거든요. 2000년 이상은 난이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에 다시 돌아오기란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대는 오랫동안 여행하고 있었어요. 그 임무는 육군 기술 기지를 지구상에서 가장 훌륭한 새 무기와 군사적인 사용의 특별한 기술들을 밝혀내고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 처음으로 시간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3780년 미래로 가야 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이전에도 그곳에 한동안 머물도록 요구되었고 시간 여행자 중 오직 한 사람만이 인간과 로봇 간의 전쟁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커피를 만드는 일처럼 평범한 일을 하는 우리의 로봇들과는 다르게 이 로봇들은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어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들은 쉽게 사람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승자가 전 세계를 가질 수 있는 전쟁을 시작했죠. 우리는 쥐처럼 비밀 장소에 들어가서 명령을 받은 것을 가져와야 했기 때문에 우리의 작전명은 쥐였습니다. 그 작전의 분대는 미래를 여행해야 했던 4명의 사람, 4명의 군인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 중 한 명은 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팀에서 유일한 여자였어요. 우리 작전의 주 목적은 3780년에 가서 로봇에 대한 세부 정보를 가져오는 것이었죠. 인공지능을 가진 부품들을 말이죠. 우리는 이러한 광적인 유형의 로봇 공학이 인류를 없애는 상황을 만들고 인류는 로봇에 의해 파괴될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배웠습니다. 타임머신의 이름은 아이작인데 타임머신을 만든 교수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죠. 아이작은 전기를 다루는 타임머신이었습니다. 이 타임머신은 금속 의자, 사람의 신체,
전기와 시간의 주파수에 대한 물리학의 공동 작업물이었죠. 타임머신은 그렇게 작동했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바늘을 꽂은 채 금속 의자에 앉아 있어야 했고, 전기는 그들의 몸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시간 여행의 과정은 공식을 통해 통제되고 있었어요. 시간은 모두 단위로 측정되고 각 개인이 제어할 수 있는 공식으로 구성되어 있죠. 매년 시간대에 특별한 측정 코드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여행해야 할 올해의 코드가 56 대문자 B, 소문자 B, 001 소문자 I라고 하는 겁니다. 3780년이 이런 코드와 같았죠.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이들은 특별한 벨트를 찼습니다. 우리 목에 채워진 장비는 안전한 귀환을 책임졌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머무는 기간이 끝날 때 그 벨트는 우리 몸의 전기 공급을 멈춰요. 그래서 우리가 여행했던 시간대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타임머신 전원이 켜졌고 제 몸 전체에 작은 바늘이 꽂혀 있는 게 느껴졌어요. 매우 높은 전류를 전 느꼈습니다. 여러분이 번개에 맞았다고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한 번이 아니라 번개를 계속 느낀다는 것이죠. 마치 육체를 떠나 영적인 여행에 빠져 있는 것처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과 이상한 감정이었습니다. 정말이지 여러분의 영혼이 전기에 의해 날고 있는 거랑 같은 겁니다. 순간 머리가 빙빙 돌았어요. 제 몸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죠. 제 눈앞에 모든 것이 검게 변했고 제 의식이 떠난 상태였어요. 그러고 나서 눈을 뜨니 현실보다 더 환상적인 곳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저를 둘러싸고 있던 건 폐허, 건물과 불, 사람들의 시체, 파괴된 차, 그리고 특이한 분홍색 불꽃이 일으키며 타고 있는 장치들이었죠. 그곳이 제가 처음 도착한 곳이었는데 그게 저의 첫 번째 시간 여행이었어요. 우리 분대에는 데이비드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우리가 거기 나타났을 때 이전 작전에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이었죠. 데이비드는 우리를 보고 따라오라고 했어요. 왜냐면 그는 이미 그곳에 지내고 있었고 안전한 곳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남으려면 로봇으로부터 견뎌내는 사람들을 만나야 하죠. 우리는 폐기된 로봇들 사이로 폐허를 따라 걸어갔어요. 사람들의 시체도 있었죠. 매 초마다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왜냐하면 매 초마다 로봇이 우리 앞에 나타나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목숨을 빼앗기면 작전도 실패할 테니까요. 하지만 데이비드는 저를 진정시키며 지나가는 그 길의 카메라가 파괴되어 우리를 인식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한 30분을 걸어서 우리는 숲에 도착했어요. 데이비드는 숲속을 안내해줬고 그곳에 굴이 보였는데 데이비드는 그곳이 사람들의 은신처라고 말했어요. 그 굴에 메모가 쏟아져 나오고 있었죠. 우리는 그 굴로 내려갔고 그곳은 우리의 말문을 완전히 막히게 만드는 충격적인 장소였어요. 수천 명의 사람과 약 6, 80대의 로봇들이 죽어 있었어요. 그건 데이비드가 이 은신처를 마지막으로 방문한 이후로 은신한 인간과 로봇 사이에 싸움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죠. 그리고 알 수 있듯이 싸움에서 졌고 기계가 파괴해버렸다는 겁니다. 로봇 중 하나가 문득 떠오르는데 여러분은 어떤 기분인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전체가 금속으로 만들어진 파손된 로봇을 봤었어요.
얼굴에 무언가가 덮여 있었는데 실리콘이었던 것 같아요. 일반적인 얼굴처럼 얼굴에 곡선과 라인이 있는 사람을 보고 있었던 것 같았죠. 데이비드가 말하기로는 그 기계들의 얼굴은 각각 다 다르고 기계마다 독특하면서 특별하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말이죠. 금속으로 뒤덮여 끝없는 가능성을 가진 인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을 상상해 보면 그 사람들은 전 세계를 정복하고 싶지 않겠어요? 처음에는 제 생각에 로봇머리 하나를 열어서 인공지능의 외장을 꺼내는 것처럼 작전이 원시적이면서 단순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2000년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제가 틀렸다는 것은 분명했고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로봇은 심각한 손상을 입은 후에는 그들의 인공지능을 담당하는 외장을 파괴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손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였죠. 스스로 파괴하는 과정은 가슴 부분에 위치해 있는 소프트웨어에 의해 만들어지는데 외장을 파괴하지 않고 그것을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기 전에 로봇의 머리를 자르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인공지능을 담당하는 부분을 파괴할 시간이 없죠. 우리는 생존했을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그곳을 떠났습니다. 데이비드가 3780년에 그곳에 있었을 때 그곳으로부터 북쪽으로 80km 떨어진 곳에 한 부대가 있었고 로봇과의 전쟁 후에도 살아있다는 걸 들었다고 했죠. 그 마을로 가는 길에 우리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장치들을 모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보더니 놀라서 도망치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임무와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려줬어요. 그들이 우리를 그들의 은신처로 안내했고요. 수천 그루의 거대한 나무들이 둘러싸고 있는 동굴이었죠. 안에는 약 100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지도자가 다가와 그의 이름이 존이라고 말했죠. 존은 우리에게 모든 걸 말해줬어요. 전쟁이 어떻게 시작됐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이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해줬어요. 그들은 마치 레이저 전쟁이라는 게 분명한 것처럼 비상한 무기들로 무장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장비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인공지능의 통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데이비드는 존에게 우리가 있었던 첫 번째 대피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었고 그는 그곳에서 모든 것을 보았다고 말했어요. 많은 시체들과 파괴된 로봇들에 대해서 말이죠. 존이 설명한 바로는 로봇이 그 장소를 발견해서 모든 사람을 죽였다고 했어요. 우린 우리의 임무의 주요 이유를 말했고 인공지능의 표본을 현 시대로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죠. 그리고 그에게 우리의 작전 목표물에 도달하는 방법을 알아내야 했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대화하면서 우리가 만약 성공한다면 이러한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죠. 존은 그 질문에 대해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어요. 파손되지 않은 로봇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겠다고요. 하지만 자정이 되어서 존은 그들의 집에 머물 것을 제안했어요. 밤에 나가면 살아남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테니까요. 그날 밤 전 잠을 잘 못 잤어요. 저는 수년 동안 군복무를 했고 많은 작전에 참여도 많이 했거든요. 전쟁을 꽤 많이 봐서 두려움이 없고 모든 것을 차분하게 볼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어떤 전쟁도 이 전쟁만큼 끔찍할 수 없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일이죠. 사람들은 자신들을 파괴하는
생명체들을 만들어냈고 이 생명체는 사람들보다 더 위대해졌어요. 이 로봇들의 메모리는 우리 뇌의 한 부분으로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또한 우리보다 훨씬 우월합니다. 게다가 그들은 세계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업로드할 수 있는 하드디스크와 같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죠. 묘사하자면 그들은 정말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로봇과 우리는 비슷한 한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존은 아침에 우리에게 조정을 해주었어요. 알파로 불리는 다음 은신처로 인도할 수 있게 말이죠. 그는 또한 우리에게 레이저 무기를 주었어요. 로봇들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무기를 가져가야 했어요. 그리고 그 무기로 존 분대에 있는 4명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죠. 그들은 우리를 그곳으로 안내했어요. 알파는 인간의 가장 강력하고 가장 큰 은신처였어요. 그곳은 벙커에 건설되어 있어서 핵 전쟁 중에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줬죠. 약 4시간 동안 알파까지 걸어가고 있었는데 가는 중에 우리는 로봇을 만났고 그로 인해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사격 중에 그 로봇은 사람들을 죽였고 우리 분대의 사람들이 하나씩 죽어갔어요. 마침내 3명만이 살아남았죠. 데이비드와 우리를 안내하던 사람, 그리고 저뿐이었어요. 로봇 하나가 5사람을 죽였다니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그 로봇은 매우 견고하게 무장되었고 방호복은 파괴하기 매우 어려웠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알파에 도착했는데 초대받았기 때문에 잭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는 벙커를 설립한 알파 리더였어요. 대략 4,000명 정도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잭에게 모든 것을 말했고 그는 6개의 로봇이 벽에 걸려져 있는 방으로 인도했어요. 로봇의 머리가 손상되어 있었죠. 잭은 그들이 센터와 연결을 상징하는 타겟을 파괴했기 때문이라고 말해줬어요. 모든 로봇들이 약간의 손상을 입었죠. 그들이 정찰병이어서 낮은 수준의 로봇이었어요. 이 로봇들은 사람들의 대피소를 찾으면서 잡혔는데 그런 종류의 로봇을 잡기 위해서 약 150명에서 200명의 사람들로 팀을 구성했죠. 잭의 사람들은 로봇들이 사람과 함께 하도록 프로그래밍 하려고 노력했지만 항상 실패했어요. 메모리를 지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불가능했던 거죠. 잭의 사람들은 로봇들 중 하나를 한 공간에 데려가 머리를 자르고 우리에게 인공지능의 외장을 주었습니다. 그건 로봇의 뇌였는데요. 데이비드는 외장을 가져다가 가방에 넣었습니다. 갑자기 잭이 저에게 다가왔고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다른 방으로 갔습니다. 이제 우리의 대화와 그 이야기의 끝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2000년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어요. 이제 우리가 돌아온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목의 벨트에 대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기계 장치를 켜서 우리 시간대에 2000년으로 표시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지휘관들이 딱 하나 말한 것이 있는데 외장 없이는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였거든요. 데이비드는 그 임무를 창조한 교수에게 외장을 주었습니다. 모두가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서 임무 수행 중에 죽은 2 친구에 대해서도 묻지 않았어요. 그 당시 전 너무나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돌아오지 않았다면 아무도 저에 대해 묻지 않았을 테니까요. 전 그저 그들의 목표물에 도달하기 위해 그런 작전에 사용된 도구일 뿐인 거죠. 인공지능이 인류에게 완전한 위험 요소라는 것을 증명할 것이라고 들었는데요. 이제 여러분은 제게 합리적인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증거들은 어디에 있냐는 거겠죠?
왜냐하면 이미 18년이 지났고 우리 중 누구도 그에 대해 듣지 못했으니까요. 제 생각에 외장은 인류에게 어떤 위험한 무기로 사용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한 말씀 드리자면 잭이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무슨 말을 했는지 아세요? 그는 사람들이 그 외장을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보조 외장을 주었는데요. 네, 그들은 그 외장을 연구할 거고 우리 세상을 종말론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겁니다. 이게 외장입니다. 오늘이 바로 제가 18년 동안 기다려왔던 날입니다. 18년 동안 저는 참모가 제 행로를 잃어버리길 기다려왔습니다. 그 임무 이후 저는 군 복무를 마치고 6개국에서 살았습니다. 2주 전에 저는 과학자들에게 제가 기밀로 할 이름을 얘기했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저는 그들을 감춰야 하고 그가 어느 국적인지 말할 수 없습니다. 이번 달 말에 저는 그를 만나 검사에 맡길 외장을 줄 겁니다. 에이펙스 TV로 연락해서 제가 처음 접하게 될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에이펙스를 팔로우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여성은 실제로 3780년대에 다녀온 시간 여행자일까요? 아래 댓글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에이펙스 TV는 앞으로 많은 것들이 계획되어 있는데요. 여러 시간대의 시간 여행자들을 인터뷰하는 향후 라이브 스트리밍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및 알림을 켜두시는 걸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를 소개해드리자면 만델라 효과와 관련된 1급 비밀 시간 여행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는 한 남자로부터 비디오를 받았습니다. 알렉산더 스미스는 2118년도의 실제 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미래에서 구한 실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시간 여행자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비디오가 올라올 예정입니다.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다음 비디오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